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일상에 짜증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강사 일이라는 게 수강생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상담하면서 하는 일이라 은근 감정 노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한계까지 쌓일 때는 여행을 가요. 요즘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져서 다닐 곳이 많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원래 여행이 취미였던 건 아니었어요. 몇 해 전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고 탈모까지 와서 여간 애먹은 게 아니에요. 30대 여자에게 탈모증이 왔다니 상상만 해도 큰일이다 싶으시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남들에게 떠벌릴 그런 일은 아니라 속으로 끙끙 앓고 그랬었는데 여행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찾았어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를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남 일녀 중 마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장비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저희를 잘 키워주셨죠.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가정을 최우선하시는 분이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에서 클 수 있었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에서 큰 불화 없이 자라서인지 저의 학창 시절도 친구들과 큰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와 3살 터울 나는 남동생 역시 어긋나지 않고 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학생일 때에도 왕따나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학창 시절을 잘 났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학생 때 엄마가 영어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영어를 다 싫어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게 제일 큰 이유였고 단어 외우기가 힘들고 지겹잖아요. 재미가 없으니 흥미를 못 붙이는 건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당시 제가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막으로만 보는 게 몰입감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듣고 싶은 갈망이 생겼죠. 영어를 알아듣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영어를 배우고 싶고 자연히 학원에서 공부도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놀리고 그랬는데 저는 영어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 그게 계기가 되어 자연스레 대학도 영어영문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이후 호주로 어학연수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지금의 영어 강사 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처음에 30대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30대에 결혼 안 한 여자들도 많은데 저는 한번 갔다가 온 케이스예요. 네, 예상하셨듯 몇 해 전 저를 힘들게 한 사건이 바로 이혼이라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다고들 하던데 그때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뭔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느낌? 남들이 나를 쳐다볼 때 색안경을 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게 된 것도 너무 큰 상처였고요. 하지만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 나름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끝을 낸 것이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잠들기 전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랬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들어요. 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곤두박질시킨 남자. 그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호주 어학연수에서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같은 학년이었죠. 처음에는 별 호감 없이 프로그램에 속한 일행으로만 바라봤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내일 토요일인데 뭐해? 나 친구들이랑 근처 돌아보러 나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좋아.
서로 이렇다 할 관계는 아니었지만 종종 그 사람과 눈이 자주 마주치곤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갈 때는 꼭 저에게 물어보곤 했죠. 어디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렇게요. 단둘이 가는 건 아니라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딱히 친한 친구도 없었기에 그 무리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친해졌고 저도 그 일행에 속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키도 컸고 성격도 쾌활해서 무리 속에서 주로 리드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별 고민 없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늘 좋았어요. 식당을 가면 음식이 맛이 있었고 관광지를 가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을 눈에 담게 되었죠. 웅장한 자연경관을 볼 때면 떨리던 심장이 차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떨리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호감이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나이 23살이 되도록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던 저는 그의 고백에 홀랑 넘어가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어학연수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쭉 이어졌죠. 호주에 있을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하러 갔으니 그것만 공부하면 됐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서로 불만은 없었어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 정신없이 바쁜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저보다 더 바빴고요. 너 만나는 놈 얼굴 한번 보자.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뜸 말을 꺼내셨어요. 그 사람 소개시키라고요. 호주에서부터 만난 사이라는 걸 부모님도 알고 있어서 소개를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관계가 계속 간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저희 집에서 무언의 부담을 주는 걸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은 한 남자와 오래 연애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인사시키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부모님의 생각을 전달했어요. 아빠가 오빠 한번 보고 싶으신가 봐. 그래, 뭐 그러시겠지. 근데 좀 더 이따가 인사드려도 될까? 다음 달이면 취업 발표 날 것 같아. 그 후에. 알았어. 오빠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 사람과 사귀면서 서로의 집안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집안에 여유가 있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집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 등록금도 급할 땐 학자금 대출로 대신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하면서 지냈고요. 심지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건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대기업에 꼭 취직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야 집안에 숨통이 트인다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자연스레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을 쓸 때도 돈에 의식하는 걸 느꼈고 저를 만날 때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게 마음이 쓰여서 데이트 비용 절반은 저도 내면서 지냈죠. 저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그리 한 거였지만 제가 돈을 낼 때마다 불편해 했었어요.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 가는 걸 미루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았죠. 저는 어려운 형편에도 앞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그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연인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에 신뢰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혼자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알아서 잘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한 달 뒤 취업이 확정이 나고 드디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결 가벼운 얼굴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죠.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창이라고 합니다.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원하던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인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깨가 당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포스가 대단하시거든요.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인사하러 오지도 않는다고 언짢아 하셨던 두 분도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식사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도 제가 데려온 남자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요.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두 잔 오가며 아주 분위기가 좋게 그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다 함께 식사를 했고 얼굴을 자주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과도 사이가 가까워졌죠. 아빠는 몇 번 대화를 해보니 남자답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반면에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수창이 부모님은 한번 봤어?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이상하네. 우리 집은 저렇게 자주 오는데 너는 왜 인사를 안 시키지? 결혼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러겠죠. 걱정 말아요, 엄마. 저는 가볍게 얘기하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나중에라는 말만 하고는 영 인사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마음 한켠이 찝찝한 상태로 각자의 일이 또 바빠져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람도 직장에 취업해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도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는 영어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꽤나 이름 있는 어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중고등학생 대상이라 처음에는 긴장이 참 많이 되더군요. 아이들 앞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뒤에 있는 학부형들 때문에요. 아이들 성적으로 고스란히 평가를 받게 되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행히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은 성실하고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이라 적응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그렇게 각자의 일에 정신이 없다가 1년 정도 지나 자리를 잡았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이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물론 앞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도 했고요. 자신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프로포즈까지 오래 걸렸다면서 이제는 자기도 자리를 잡았으니 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고요. 연애를 오래 해서인지 은연중에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죠.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 그곳에 가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집과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 수창이가 그렇게 꽁꽁 숨겨둔 아가씨가 이 아가씨구만. 어서 와요. 나 수창이 애비 되는 사람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얼른 앉아요. 목 아프구만. 앉아서 얘기하면 되지. 뭘 그리 큰 손님 왔다고 서서 인사해. 아버님이 일어서서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지 그의 어머님이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겨우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도 어머님은 뭔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못마땅함 가득이신 것 같았고 그 앞에서 자동으로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그 사람이 역정을 내더군요. 엄마,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지연이가 민망해해요. 얘는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러냐? 엄마 눈이 안 좋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식사 자리는 어색해지고 그렇게 조용히 밥만 먹다가 왔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일남일녀여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날 여동생은 일이 있어 참석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없으신지 질문도 전혀 안 하시고 두 분 다 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식사만 하셨어요. 뭔가 저희 집이랑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와서 문득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사람만 만날 땐 결혼하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뵙고 나서 불안감이 드는 거죠. 다들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두 집이 다른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저희 집에도 결혼을 알렸어요. 그간의 관계가 있으니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승낙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엄마가 반대를 하고 나오셨어요.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유였어요. 보아하니 온 집안이 수창이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구만. 너 그런 애한테 시집 가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한다고 골병만 나 이거사.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아가씨도 이미 결혼했고 부모님도 이제 귀농하신 거라 자리가 덜 잡힌 거래. 귀농을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논도 없고 밭도 없다며. 그냥 집만 시골에 간 거라며. 그럼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데? 너네 주머니에서 나올 거 아니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댁 형편 때문에 엄마는 계속 반대하셨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지만 그걸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중간에 끼어서 너무 난감하더군요. 아버지도 걱정되는 부분이 엄마와 같다고 하시면서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없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거나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파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그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고요. 저희 집에서 반대한다는 걸 눈치라도 챘는지 그 사람은 결혼 준비에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물론 결혼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절충해서 간소하게 준비를 했죠. 집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였고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면 충분히 가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의 신혼집은 엄마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0평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것도 생각해서 좀 더 큰 집으로 구하라고 하셨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했는데 둘이 지내기에 충분했어요. 집이 작으니 살림살이도 적게 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채워 넣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전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다만 부모님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두 분 마음이 편해지실 거니까요. 그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리진 않았지만 눈치가 빤한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의 심경을 눈치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정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틀에 한 번씩 꼭 저희 엄마와 통화하려고 하고 격주로 번갈아가며 시댁과 친정에서 잠을 잤어요. 물론 매주 주말 그렇게 지내는 게 힘이 들었지만 2달만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저도 그 말을 따랐죠. 주중에 일하고 주말도 편히 못 쉬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들과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주말을 맞아 시댁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때도 날씨가 딱 여름이라 수박이랑 여름과일, 구워 먹을 고기를 장봐서 시댁으로 갔죠. 당연히 두 분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웬일로 그 사람 여동생이 와 있었어요. 어디서 맞았는지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모습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물어보기 어려워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아른 체를 하더군요. 너 또 맞고 왔냐? 맞기는 누가 맞았다고 그래? 아니야, 넘어진 거야. 속일 걸 속여라.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게 넘어진 멍인지. 날카롭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놀란 티도 안 내고 태연하게 장봐온 걸 정리하면서 둘이 나누는 말을 들어보니 아가씨가 맞고 산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당연히 자기 동생이 그렇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든 그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요.
여동생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아 눈치만 보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온 고기를 굽는데 그 사람이 술을 한 잔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자기도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먹지 마요. 아, 왜? 고기 먹는데 술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 어서 한 잔 줘봐. 시어머님이 자꾸 술을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한 잔만 하라며 따라주는데 시아버님이 한 소리 하셨죠. 또 발동 걸리려고 딱 한 잔만 해. 이번에도 인사불성되면 가만 안 둬. 이 양반이 새아가 있는 데서 체면 떨어지게 조용히 해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왕래를 했지만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낯선 곳에 온 것 같은 기분? 얼굴도 똑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더군요. 혼란한 가운데 술잔이 계속 오고 갔고 시어머님이 마신 술은 어느새 한 병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수창아, 그 집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옆집 사람 거거든? 그 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그 노인네 기력이 없어서 밭을 놀리고 있대. 그 집이랑 가깝고 해서 그 밭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싶다. 거기에다가 방울토마토 키우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 그 노는 땅이라 돈도 얼마 안 해. 수창이 네가 돈 좀 보태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 이렇게 땅 사놓으면 나중에 수창이 네 거 되는 거니까. 그거 어떠니? 두 분이서 밭을 사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요. 돈을 준다고 확답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부모님은 싱글벙글이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얼떨떨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사람 직장 연차도 얼마 안 돼 세금 떼고 나면 월급이 그리 큰 돈도 아닌데 무슨 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조금 납득이 안 되더군요. 그날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가 돈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주말이 다 가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아버님 밭 산다고 하신 거 어떻게 할 거야?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돈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아니 오빠, 알아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제 부부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돈 쓰는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돈 안 쓴다고 했으니 당연히 거절했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 뒤에 시댁을 갔는데 그 밭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시부모님이 계시니 나도 말을 편하게 못하겠다 싶어서 할 말을 꾹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 물었더니 연말 보너스 받은 거 있었는데 그거 드렸어. 뭐? 연말 보너스?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부부잖아.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야지. 생활비는 너한테 꼬박꼬박 주잖아.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나도 적금 넣고 있고. 보너스 얘기 안 한 건 미안한데 아버지도 거기서 자리 잡아야 우리 돈도 덜 들어. 이번에만 이해해줘. 응? 너무 황당했어요. 결혼하면서 서로의 경제력에 대해 세세하게 오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연말 보너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걸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께 드렸다는 건 차원이 다른 말이잖아요. 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제가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 사람도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했고 저도 한 번만 봐주겠다 하고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뭐든 처음이 힘들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 작은 밭에 뭐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들에게 수시로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결혼까지 해서 홀몸도 아닌 사람에게 제 눈치 따위는 보지도 않으시고 끝도 없이 말을 꺼내셨어요.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장남이라 어느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는 둘이 벌고 있고 아이도 없으니 가능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느 정도 것이지 갈수록 금액이 커져서 월급의 3분의 1을 시댁에 보내고 있으니 제 속이 안 터질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제가 계속 싫은 소리를 하니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보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안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했지만 점점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까지 드니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이 답답한 속을 어디 말도 못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가씨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짐가방을 하나 들고요.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새언니, 나 좀 당분간 있다가 갈게요. 그래도 되죠? 집 안에 들어오면서 선글라스를 벗는데 또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더군요. 부부싸움 끝에 또 맞고 온 거였어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 주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가씨, 얼굴이 왜 또 그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새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남수씨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가씨의 말은 심해부에 의처증이 있는데 수시로 때리는 이유가 바람났다고 오해해서라는 거죠. 자기는 의심받을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런다면서 그 모든 행동이 사랑해서라고 말을 했어요. 멍이 든 얼굴로 웃으면서 말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생각이 왜 이런 걸까? 한숨만 나왔어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심해부는 끊임없이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던 아가씨도 매일매일 하루 수십 통씩 전화가 오자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니 끝내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전화를 받았어요. 시누이는 직접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로 달랑 사과 한마디 하는 심해부를 용서했다며 싸들고 왔던 짐을 다시 챙겨서는 본인 집으로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들어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며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게 생각한다며 시누이를 말렸어요. 시누이에게 심해부를 겪어봐도 모르겠냐며 심해부에게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가씨는 제가 일을 너무 부풀려서 크게 생각한다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면서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는 다시 본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갈 거면 나오지나 말 것이지. 정말 이놈의 집구석은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정말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시누이에게서 소식이 뜸해질 때쯤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불렀어요. 심해부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몇 달 동안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동생이 치킨집을 했으면 하던데 치킨집? 심해부 퇴직금으로 할 수 있대? 돈이 조금 모자라나 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와줬으면 해서. 지금 제정신이야? 왜 화부터 내려고 해?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 그럼 어떡해. 저렇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시댁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만데. 그거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 그 사람과 저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저를 며칠 동안 설득하던 그 사람은 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신용대출을 받아 시누이에게 치킨집을 오픈할 때 보태라며 돈을 주었어요. 자기 집 일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는 그 사람에게 저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후회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애 소식이 없냐면서 성화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돈 잘 버는 맞벌이일지 몰라도 실상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빚만 늘어가는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게다가 치킨집 오픈할 때 대출을 받아 빌려준 시누이에게서는 처음 몇 달만 원금과 이자를 받았지 그 뒤로는 조금씩이라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대출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등바등 갚아 나가야 했어요. 제가 시댁의 돈 문제, 임신 문제로 인해 시댁과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친정 아버지께서 유산을 미리 주신다며 아버지의 땅 일부분을 제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지금 제 상황에선 그 땅이 가뭄의 단비 같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비밀로 했어요. 이 땅을 팔아서 시누이에게 해준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없어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테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뼈저리게 후회를 해봐라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고 시누이의 치킨집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매달 매출이 일정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빌려갔던 돈의 일부를 갚겠다고 했어요. 웬일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집에 오기로 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돈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또다시 짐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모자에 멍든 팔 다리를 가리려고 긴 옷들을 입은 채로 들어서는데 같이 있던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심해부의 폭력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심해부와 단판을 짓고 오겠다며 치킨집으로 달려갔어요. 언니, 이번에는 의처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맞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오빠한테서 빌린 돈을 조금이라도 갚자고 했더니 다짜고짜. 심해부는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쌓이게 되자 돈 욕심이 생겼고 시누이가 갚아주자는 말에 빌린 돈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간다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시누이를 때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후 심해부를 보고 온 그 사람은 당장 시누이를 이혼시키겠다며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동안 딸이 사위에게 맞고 살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저희보다 더 컸어요. 시부모님은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한다 하셨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했고 시누이가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이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친정에 가서 며칠 쉬고 온다며 집을 나왔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혼자 친정으로 간다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친정에 온 저는 부모님에게는 차마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잠시 쉬러 왔다고 말했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사람과의 이혼도 깊이 생각했어요. 과연 그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보름 정도 지내고 친정에서 오랫동안 더 있기가 그래서 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해줄 수 있어요? 아가씨, 또 돈 빌려달라는 소리예요? 언니, 나 이번에만 빌려주면 더 이상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부탁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이래요. 지난번에 치킨집 한다 했을 때 오빠가 대출 받아서 해줬잖아요. 지금 그거 갚느라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알아요, 알죠. 그치만 돈 빌릴 데가 언니밖에 없어서요. 이번에만 제발요. 이젠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다니까요. 언닌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도 우리보단 쉽잖아요. 대출이라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전화를 끊었어요. 한번 대출을 받아 해준 걸로도 모자라서 또 대출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대출을 받아서 해줬더니 제대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는 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려고 샀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친정에서 더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시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장례식장으로 갔고 저를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 다짜고짜 제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내 딸. 네가 죽였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더니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가난한 부모 만나서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아이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는 저를 흔들어대며 연신 제 잘못이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손님을 받고 있던 그 사람도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외면했어요. 오빠, 너랑 할 말 없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이제 속이 시원해.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오빠도 나 때문에 아가씨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 나중에 얘기해. 장례 치르는 거 안 보여? 남편은 완전 딴 사람 같았죠. 시누이가 사고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저였고 그 사실을 안 가족들은 시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시누이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여 그만 차도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제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억울했지만 우선 장례라도 치르자는 생각에 묵묵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심해부를 살인죄로 체포했어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해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인 건지 심해부가 시누이를 죽였다는 것인가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쳐다보기만 했어요. 경찰의 말은 차도에 뛰어든 줄로만 알았던 시누이가 실은 심해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난 것이었고 주변 차들의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찍혀져 있었어요.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그날 심해부는 시누이에 대한 의처증으로 또 시누이를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피하려던 시누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을 치다 결국엔 심해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였죠.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저 때문에 사고 났다고 믿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심해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억울하게 당한 저조차도 심해부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다른 가족들은 더 충격이었겠죠. 겨우 정신을 차리신 시부모님은 저에게 다가와 얼굴 볼 낯이 없다며 미안해하셨고 저를 볼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한동안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았죠. 저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자기 가족들이 먼저였던 그 사람. 시누이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확신한 그 사람.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죄하는 그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고 빚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불쌍해서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도 확고한 저의 모습을 보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그동안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빚만 잔뜩 진 그 사람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영어 강사 일에 몰두하며 제 커리어를 쌓는데 열중했어요. 언젠가는 제 학원을 운영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아직은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탈모 치료를 받으면서 탈모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요.
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제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험난한 결혼 생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